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52일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비대면 시대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충돌하는 또 다른 뉴노멀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거리에는 활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끝낸 기업들은 서둘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10시면 문을 닫았던 가게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사람들을 맞을 채비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넘어 가상현실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발한 지 652일 만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우리 일상과 경제 활동들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Characterized as a pandemic.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밝혔습니다. 1단계 일상회복의 핵심은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을 푸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이후 2단계에서 시간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1,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을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고 병실 가동률이 80%를 넘을 경우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와 함께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위드 코로나 방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동안에는 확진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좀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코로나와 좀 공존하는 전략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와의 전쟁을 벌인 지 22개월 만에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겁니다. 처음엔 마스크 한 장 없었어서 오부제라는 사실상 배급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백신이란 무기가 개발됐고 이 무기가 국민 70% 이상에 보급된 만큼 코로나와의 전쟁 방식을 바꾸는 거다. 일각에선 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단계적 일상 회복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규제 일본도의 방역 조치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 됐고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사망자랑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소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대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위드 코로나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장기간 영업 제한으로 씨름했던 자영업자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 억눌렸던 모임과 회식, 여행 등이 차츰 활발해져서 그동안 부족했던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 업계에선 채용 공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변화된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선엽,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째 서울 신림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고장수 씨. 지난해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고 집합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때 카페 매출은 예년보다 90%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임대료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으로 몰렸던 고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위드 코로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해가 지면 썰렁해졌던 매장과 주변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고 씨는 영업이 정상화되면 9명에서 5명으로 줄여야 했던 아르바이트생도 다시 늘릴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종들이 대부분 다 같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좀 더 돌아다니고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제 뭐 일상 회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희망 아닌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돈가스 전문점과 단체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는 성규선 씨 역시 집합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늘어나는 부채와 재료비 상승 압박으로 도시락 사업은 일시 중단한 상황. 위드 코로나 전환이 조금 더 늦어졌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란 게 성 씨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영업시간 제한했던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종업원 쓰던 거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건강에 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게 한두 달 더 갔으면 우리는 아마 정말 회생할 수 없는 지경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 6천 명 줄어든 총 552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월 기준 2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한산해진 골목 상권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폐업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통해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죠. 지금 괌은 10월부터 한 2월, 1월 달까지 한 4달 정도가 그렇게 무덥지도 또 그렇게 춥지도 않은 그런 아주 가장 적당한 날씨예요. 코로나19 발생 2년 만에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한 티모는 괌 현지를 직접 연결해 실시간 풍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제 괌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괌이 지금 깨끗하고 또 방역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러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라이브 커머스를 적용한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원 생중계를 도입하고 영상 콘텐츠로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는 11년 만에 CI를 바꾸며 자사의 라이브 커머스를 공개했고, 노랑풍선이나 인터파크 투어 역시 자체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고객을 직접 보내서 현장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거를 또 그거를 브이로그로 찍어서 일반 고객들한테 또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원 생중계하는 지역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필수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늘어나는 여객 수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하늘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미국 하와이와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편을 띄우고, 아시아나항공은 태국 방콕 운항 횟수를 주 3회에서 매일로 변경하는 등 편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사 역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결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재개될 움직임에 호텔업계도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숙박권을 판매하며 MZ세대와의 접점을 늘린 만큼 수요층 확대에 기대를 겁니다. 여행 관련 플랫폼들도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에놀자가 인터파크 여행사업부를 인수한 데 이어 여기어때는 온라인 투어에 투자하는가 하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개발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개발자 중심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고,
대규모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객대가 서비스의 확장뿐만 아니라 앱 사용성과 기능 고도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준비, 만발의 준비를. 장기간 불황에 경영상으로는 영업 중단과 무기한 휴직, 실적 면에서도 적자 행진과 자본 잠식에 빠져있던 여행업계. 침체가 길었던 만큼 끝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돌아갈 파이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관입니다. 네, 정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보셨다시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이제 억눌렸던 대면 소비가 살아날 거다 하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속에서 수혜를 받던 업종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옮겨가는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소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예. 대표적인 게 비대면 소비가 강세를 보인 거일 겁니다. 특히 음식 배달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의 월간 거래액은 최근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사실 뭐 제 삶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손발을 묶는 방역 조치가 풀리면 소비 수요가 대면 방식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관련 업계는 소비자 이탈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새로운 전략 수립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은 유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은 25%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가 활동을 찾는 이가 많아진 영향입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게임사들은 대면 활동 재개에 따른 불안감보단 이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 진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유저들과의 이제 접점을 많이 이렇게 좀 가져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행사랑 그런 마케팅 행사를 통해서 유저들과 이렇게 접점을 좀 늘려가는 계기를 좀 많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수익성 논란에도 놓치기 어려웠던 과금 모델을 버리고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갑니다. 게임 내 재화를 블록체인과 교환하게 만들어 유저를 유입시키는 미르4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게임성들의 장점에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거가 이용자들한테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게임 업계들의 새로운 수익 구조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성장한 배달업체도 새판짜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줄어드는 배달 수요를 막기 위해 단건 배달에 나서고 메시코리아는 퀵커머스, 라스트마일 같은 기존의 배달 시장이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사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배달 시간에 대한 니즈를 찾아본다거나 배달 가능한 상품들의 종류를 늘리는 것들, 서비스 품질을 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차별화 포인트들은 굉장히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큐커머스라든지 라스트마일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 경쟁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연관 산업 쪽으로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야외 활동과 대면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봤던 이들은 이용객 이탈을 막는 동시에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단계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리포트를 좀 살펴봤는데 이 배달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배달 이제는 뭐 너무나 다 익숙해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 잘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대면 산업의 회복과 함께 비대면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무인기기나 언택트 기술 같은 것들은 이 대면 상황에서도 더 활발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뭐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게 대학이나 회사들 예. 이렇게 비대면 업무를 장기적으로 또 진행을 하면서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오히려 있어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니기에는 오히려 더 화상 강의가 나았다 이런 맞습니다. 평가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 대학을 이제 졸업식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학사모를 쓰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아쉬움도 있고 있었죠. 예,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 좀 혼합해서 또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대면 산업도 좀 회복이 되고 비대면 산업도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 측면은 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경제가 회복될 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관건은 얼마나 나아질지 또 어떻게 나아질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소비 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면 소비가 비대면 소비로 전환한 만큼 아주 큰 폭으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회복의 방향성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세가 막 두드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앞으로 방역 상황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씩 늘고 병상 가동률 80%가 넘어서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오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불황이 왔던 만큼 회복 과정에서도 K자형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와 연계해서 소비, 관광 활성화 정책을 재개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소비 생활과 직결된 백화점 또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에 발맞춰서 살아날 소비 심리 붙잡기 위해서 발빠른 준비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은 신선미 방소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심야 영화가 부활합니다. 접종 완료자끼리는 뛰어앉지 않아도 되고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팝콘을 먹으면서 자습감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1월 전국 관객 수가 한 1,000만 명을 좀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쿠폰 사용도 재개되는 데다 이터널스를 시작으로 스파이더맨과 매트릭스 등 대작들의 개봉이 예정된 상황. 11월은 영화계 비수기로 통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지난해 8월 여름 성수기 기록을 깨며 영화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오프라인 공연도 재개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오프라인 콘서트를 미국 LA에서 여는데 20만 장의 티켓이 벌써 매진됐고 자우림, 강승윤, 송민호 등 국내에서도 콘서트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쇼크에 매출이 급감한 주류업계는 다음 달부터 길거리 프로모션을 재개합니다. 유흥시장 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가정시장용 캔맥주 위주 생산에서 벗어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로 찾는 병맥주 생산도 활기를 찾을 전망입니다. 2년 동안 저희는 상권 프로모션을 할 일이 없었어요. 2년 동안. 원래 평소에 하던 건데도 계속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이 조금 들어간 거고요. M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이벤트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카페와 협업해 이색 페어링을 선보이는가 하면 벨기에 대표 음식과 맥주의 궁합을 즐길 수 있는 팝업 레스토랑을 선보이며 고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돌파 감염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최근 문을 연 수도권의 한 대형 쇼핑몰.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문가가 직접 식물을 관리해주고 새 가족도 찾아주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단 오시면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되게 흥미로워하세요. 저희가 식물도 고르시고 화분 그리고 이제 마감재까지 고르실 수 있으세요. 중고 식물 거래를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매장을 통해서 맡겨주시면은 이제 안전하고 또 원활한 식물 거래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2개 층 전체를 쇼룸 형태의 리빙관으로 뜯어고친 백화점도 있습니다.
직접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은 리빙 상품 특성상 모객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을 채우고 실내외 조경과 휴식 공간에도 공을 들인 건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해야 한다면 조금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와 의무 휴업일 규제 영향까지 겹치며 폐점이 속출했던 마트도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노후 매장을 리뉴얼하고 특정 분야에 집중한 카테고리 킬러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집에 가는 손은 가볍게 배송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사적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패션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편집숍을 오픈하는 등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기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오프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패션 사업에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손해를 무릅쓰고 투자를 감행한 유통업계. 그동안의 뼈아픈 노력이 빛을 발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정말 영화, 공연, 주류, 유통업계 정말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온 실정이었을 텐데 활기를 찾길 또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뭐 이터널스인가요? 예. 이터널스의 스파이더맨의 막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이 또 대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영화업계가 아마 그 기회를 잘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유통업계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소비도 소비지만 대표적으로 기업이나 직장인들은 삶의 패턴이 또 아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회사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예. 이 기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기업들도 재택근무 비중 줄이고 사실상 중단했던 해외 출장을 재개하는 등 위드 코로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출장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기업들의 해외 영업의 애로가 컸다고 하는데요. 신규 바이오 발굴은 물론 기존 바이오와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연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은 주요 기업들의 해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업무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고영욱, 박혜린,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커피도 내려줍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동안 미뤄왔던 경영 활동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발걸음을 뗀 건 그룹 총수들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미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다음 달 중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을 위해 미국 출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도 이제 현장으로 속속 복귀합니다. 50% 이상으로 유지하던 재택 비율을 40%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회의 인원 완화, 출장 완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단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방역 지침을 완화한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7일 사업장 간 버스 운행을 재개하고 사업장별 판단하에 임직원 해외 출장도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 한화그룹 등도 외부인 미팅과 대면 회의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재택근무 기간 중 활용한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고도로 발전시켜 업무 혁신을 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Work from anywhere라는 저희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뭐 어디서 근무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오피스를 저희들이 이번 여는 게 목표고요. 뉴노멀 시대.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기업들의 경영 활동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모처럼 고객들로 북적이는 증권사 창구. 모바일과 비대면 서비스로는 부족함을 느낀 고객들이 다시 영업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선상으로 전화로만 좀 상담을 받길 원하시고 그런 고객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요새는 사실 지점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활기를 띠는 곳은 영업점만이 아닙니다. 해외 실사가 점차 재개되자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들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해외 실사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유망한 해외 자산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류창고와 데이터 센터, 경기 방어적 성격의 임대주택 시장, ESG 테마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우량 자산을 확보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사 같은 경우는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차질을 빚으면서 해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고 우량한 해외 자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미주 지역을 기점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 투자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나 협회에서도 나가서 현지 실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 못했었던 것들을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직 그 진출해야 할 곳과 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증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던 해외 대체 투자.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증권사들도 해외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권가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발이 묶였던 보험 설계사들이 오랜만에 고객을 찾아 나섭니다. 보험 상품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까닭에 대면 영업 비중이 90%에 달해 타격이 컸던 보험업계는 위드 코로나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영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한이 몇 년 동안 되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가 맞아요.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될 테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이 좀 커져 있죠,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대면 서비스 카드 지출은 5% 정도 늘어날 전망. 이에 맞춰 카드사들은 여행, 명품업계와 손잡고 상품 할인 등 대면 마케팅 활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창구를 통한 펀드와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다시 활성화하고 자산 관리에 특화된 점포를 늘려 상속 증여와 관련된 대면 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금융사들의 해외 기업 설명회도 재개됩니다. 조현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다음 달 초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유럽을 찾아 주요 투자자들과 만납니다. 다른 금융지주들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해외 IR, 지분투자 사업 실사, 해외 사업 다각화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일상 복귀에도 코로나로 촉발된 금융권의 비대면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생활 편의 앱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 그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언택트 시대 비대면 업무 환경도 일상화될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안면 인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재택근무를 준비 중이며 KB금융그룹은 재택근무에 맞춰 사내 메신저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도 은행 영업점들은 1시간 단축 운영 방침을 이어나갑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대면 영업은 기지개를 켤 전망이지만 빅테크와의 경쟁 속에 금융권의 디지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앞둔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조현석 기자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우리 산업 곳곳에 미치는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실제 하반기 이후 경제 지표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주재 한창률 기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 다음 주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관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한 자를 보면 이제 산업 생산 내용을 봐서 숙박이나 음식점업 생산이 지난 8월보다 10%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이제 소매 판매도 늘고 해서 이제 정부는 평가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이유로는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가 좀 빠르고 재난지원금 정책이 효과를 내서 내수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 정책 효과가 내수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석 전후로도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즘 장보기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내수를 살리다 보니까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에 2.3%를 기록한 이후에 6개월 연속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4분기에는 3%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다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또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좀 돈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가계의 소비 성향을 말해주는 지표가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평균 소비 성향이 70이다 이러면은 100만 원을 벌어서 7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데 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2019년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한 72 정도 됩니다. 평균치로. 2020년에는 68로 떨어지고요. 올해는 2분기까지 아직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1분기에는 한 69, 2분기에는 72 정도 돼서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멀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잠깐 수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뒤에서 보면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 등을 풀어서 내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수치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가도 같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도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3분기에는 4차 대유행도 있었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크게 늘어나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물가 상황 때문에 4분기도 개선될지 미지수다 이런 얘기인데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같은 돈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게 적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소득이라도 좀 늘어야 될 텐데 소득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실질 임금 동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인데 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실질 임금을 보니 325만 2천 원이었고 2019년에는 332만 9천 원, 2020년에는 334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실질 임금이 2019년과 2020년보다 더 낮은 겁니다. 근로자 임금만을 모아서 통계를 낸 자료다 보니까 이게 전체 국민의 임금 수준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근로자 수가 1,9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 들어서 실질 임금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물가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 임금이라는 게 이제 매월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을 제거한 겁니다. 이제 월급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100만 원을 만약 벌어가지고 지난달과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실질 임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번 달에 금통위가 있는데 마지막 금통위 올해 있는데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계대출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돈보다는 부채 상환이나 이자 부담을 하는 돈이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평균적인 그 임금 소득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그 코로나 들어서 안 그래도 낮아져 왔는데 더 낮아지게 돼가지고 사실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소비 지출을 늘릴 만한 유인이 없는 거죠. 네, 지표가 나온 시기가 8월이고 물가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질 임금 지표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단기에 개선되긴 어려울 텐데 정부 목표대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추가로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률 세종시 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정치경제 네트워크와 우리 한국외대 베트남어과의 베트남에서 50년 이상 산 경험을 쌓은 동문 네트워크가 결합한 국내 최고의 과정이라고 자부합니다. 베트남을 상생의 파트너로 삼아 여러분 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습니다. 메타버스 기업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사명입니다. 아직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메타버스를 마크 저커버거가 주력 사업으로 내걸게 된 배경이 뭔지 신인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현재 게임이나 화상회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접속해 있듯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에 접속해 그곳에서 여가를 보낼 뿐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업무와 교육까지 진행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앱이자 주 수익원인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로 대세가 넘어가면 플랫폼의 한 부분이 될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To reflect who we are and what we hope to buil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알고 보면 페이스북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는 메타로 이름이 바뀐 페이스북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왔다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지난 2014년 가상현실 하드웨어 업체 오큘러스의 인수부터 지난해에는 자체 개발 가상현실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발표하는 등 매년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가상현실 기술의 계열화를 위해 수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왔다는 겁니다.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올해에만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한 메타버스 사업부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에도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내년에는 고급 가상현실 헤드셋과 AR 글라스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메타버스 이용자가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저커버그의 비전에 대해 시장은 우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8일 페이스북의 주가는 전날보다 1.52% 올랐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메타버스 ETF들도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콘서트에 특화된
만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이 없었는데요. 2025년이면 도봉구 창동에 최대 28,000명까지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가 조성됩니다. 도봉구는 이곳을 필두로 문화중심 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도봉구의 문화 육성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창동역 인근에 컨테이너 61개를 쌓아 공연장과 전시 공간을 만들고 음악인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창작을 위한 공간인 45층 규모의 창업문화산업단지는 2019년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봉구는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공연장뿐 아니라 영화관, 전시관 등 복합 문화시설로 지어지는 서울 아레나는 그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등을 포함해 문화중심 지역 조성이 마무리되면 도봉구는 연간 250만 명의 관람객과 300개의 문화기업, 1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주변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걸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에 걸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년 5월이면 서울 아레나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도시 재생에도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방학천 인근에 조성된 문화예술거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봉구는 10년 넘게 자리 잡고 있던 유흥업소들을 주민들과 합심해 집중 단속하는 등 환경 개선에 나섰고 비어있는 건물들을 직접 임차해 작가들을 입점시켰습니다. 과거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던 이곳은 이제 각종 공방과 라이브 카페가 있는 관광 명소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런 공간의 변화, 그 재생의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찾아올 만큼 모범적인 도시 재생의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역시 도봉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 신노선에 창동역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KTX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은 GTX 신호선까지 더해져 서울 동부권의 핵심 교통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강남 접근성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KTX는 같은 노선을 병행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KTX 역시도 GTX 신호선과 같이 그 창동역에 경유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동북부 지역의 이 도봉구가 교통의 핵심적인 요충지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개발과 교통 호재에 힘입어 이곳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멈춰있던 창동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재개된 겁니다. 창동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계획된 창동 민자역사 개발은 시행사 부도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으로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정상화된 창동 민자역사 공사 현장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이곳엔 복합 쇼핑몰과 환승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업회생 절차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공사가 재개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여건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동북권의 신중심 생태문화도시란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역시 창동 등을 중심으로 동북권 신도심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도봉구의 변화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기자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으니까 좀 한 달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 좀 한숨이 벌써 나옵니다. 네, 힘들었죠. 오늘도 예. 힘든 한 주였는데요. 제가 올해 코스피 등락률 차트를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7월부터는 좀 코스피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7월부터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해서 예. 오늘까지도 10월까지 4달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됐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던 유동성이 좀 회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작이 되면서 7월부터 좀 빠졌고요. 예. 이달까지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900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면서 좀 3,000선 위에서 좀 마감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 아쉽게도 2,9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표를 살펴보니까 하반기 좀 낙폭이 체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정이 나온 이후로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좀 대표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콘텐츠, 메타버스 이렇게 축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과 또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코스닥의 시총은 430조로 코스피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달의 거래량을 보면 좀 비슷한 비슷하네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 바로 말씀하신 메타버스와 또 K 컨텐츠의 종목들이 코스닥에 모두 밀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코스닥 거래 상위 종목표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부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쇼박스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콘텐츠 주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먼저 전체 지수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증시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월보다는 그래도 12월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최근에 이 반도체주와 자동차주 같은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KRX 반도체와 KRX 자동차 지수가 4달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의 움직임이 증시에 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보통 10월이 안 좋아요. 2016년부터 보면요. 10월이 대부분 안 좋았고 11월, 12월은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벌써 이미 그 전부터 빠졌으니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2차 전지나 드라마 막 게임주 급등했잖아요. 그 기업들이 올라봐야 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자동차 반도체는 크기 때문에 이쪽이 긍정적으로 움직여버리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죠. 지수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10월보다는 더 좋을 거다 이런 의견이 또 귀에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테이퍼링 11월부터 또 발표를 예상하고 있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까지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좀 상승폭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거나 아니면 좀 지수가 크게 튀어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아직까지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래에셋 증권의 의견을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의 내년 이익 전망이 지금 하향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기대치는 좀 낮춰야 하고 소형 테마 중심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던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장기화되긴 했으나 내년 중반부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해질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러운 거는 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FOMC 이벤트 이후에 저 인플레이션 전망이 조금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월보다는 나은 상황일 거다. 섹터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도 섹터들입니다. 배터리나 콘텐츠 이런 종목들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2, 3년간은 앞으로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 주도세가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어렵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콘텐츠주들이 워낙에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다시 이 IT와 자동차 같은 대형주의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도 주도주 업종을 보면 IT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예. 대형주 위주이고요. 그리고 여행과 항공 같은 리오프닝주나 인프라 투자와 같은 건설주를 꼽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여기 쏠림 현상이 워낙에 지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꺾이지는 않겠지만 10월에 있었던 쏠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쭉 시장을 이끌고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세는 IT하고 자동차가 갈 거라고. 전체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이제 사이클링이니까 눌려 있다가 회복되면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섹터이니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제한적이지만 대세는 IT, 반도체, 자동차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